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이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사팀은 목걸이나 가방 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김 여사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합니다만 검찰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뭘 위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첫 소식 이낙원 기자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이 검찰 수사관들과 경호처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IT 전문가로 보이는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기술 지원 일을 하는 거라고. 제가 어떤 웹툰을 듣고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동의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같은 건물에 있는 코바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말씀드린 거 맞으시게 집행 중이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건진법사 전모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경호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와 같은 군사보호지역은 아니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6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목걸이는 찾지 못했고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지켜본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망신 주기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밖에도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멈췄던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 캠프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모 씨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내용을 조사한 건 지난 20일로 전해집니다. 전 씨는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열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직 대통령 주거지 압수수색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시도 이후 12년 만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넨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가 추진했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 외교부 관계자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탁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여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정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길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 않나. 검찰은 건진법사가 지난 대선 때 운영한 의혹을 받는 서울 양재동 비밀 대선 캠프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의 관련성도 들여다볼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최근 서울 신사동의 한 화랑이 불법 선거 캠프로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화랑 소유주 남매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시효에서 제외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인데 명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도 곧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들어옵니다. 어제 8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오늘 다시 소환된 겁니다.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익을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는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연이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됐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명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일각에선 권력 무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뉴스더에서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오늘 압수수색 상당히 전격적이었죠? 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남부지검 공보라이 등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수사팀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소리인데요. 남부지검장 지휘하에 가상자산 범죄합동 수사부가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휘부인 대검찰청조차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독립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수사 지휘를 맡은 남부지검장,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신흥석 남부지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해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으며 한직을 떠돌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3부장이었고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에 이어 고검장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 정부가 발탁한 검사들이 탄핵 사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가 좀 심하게 요동쳤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정윤회 씨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검사복을 벗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만약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도 같은 처지가 될 거란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남부지검 입장에선 지금 건진법사 수사를 안 하면 나중에 수사 지연 문책을 당할 거란 부담과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요즘 주요 검사장들이 자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혜택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며 지금 검찰 내부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면 될 텐데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네, 검찰 고위 간부는 TV조선에 법원이 지난 1월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하면서 수사 속도가 늦어진 것이라며 탄핵이나 정치적 일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매번 보면 검찰이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검찰이 코너에 몰린 이유도 있겠죠? 네, 검찰이 사실 자초한 측면도 매우 큽니다. 건진법사 관련 의혹은 2022년 대선 때부터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건진법사와 그 처남인 일명 찰리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도 선관위가 고발한 지 10달 만에야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의혹은 계속 커졌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도 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는 말을 또 듣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네요.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만 7명, 선대위원장은 2자릿수가 넘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 건데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가 특히 가짜 뉴스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기호 1번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총괄 선대위원장들이 선거 승리 구호를 외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 탈환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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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수하자!
오늘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는 선대위원장만 22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규모입니다. 각각 이명박 노무현 정부 출신인 윤여준, 강금실 전 장관을 비롯해 비명계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총괄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논란 끝에 공천에서 탈락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습니다. 계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을 내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너무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다 보니 실질적 권한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통합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특히 가짜뉴스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번 대선 때 경험도 그런데 일단 가짜뉴스 대책,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경기 포천 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도는 이른바 경청 버스 투어를 시작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기업 총수 등을 만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 4일제와 포괄 임금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내일은 한국노총을 찾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도 밝힐 걸로 알려졌는데 기업과 노조를 왔다 갔다 하는 광폭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최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30 직장인들을 만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었습니다. 예비 와이프가 워라밸이 보통 없는 직종이다 보니까 휴식의 공간인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조금씩 해야 되는. 재택근무를 강제당하고 있군요. 앞서 이 후보는 직장인들을 겨냥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며 우선은 주 4.5일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간 외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의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도 약속했습니다. 모두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들이지만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업인들을 만나 성장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이 후보가 본선 경쟁이 시작되자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 표심 확보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오늘 출범한 선대위에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내일은 이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6월 3일 노동자가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성장과 노동 정책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가 보여왔던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 마지막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잠시 뒤인 밤 10시부터 TV조선이 주관하는 경선 마지막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앞서 양자 토론과 4인 토론에서 두 차례 격론을 벌였던 두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김창섭 기자가 관전 포인트를 미리 짚어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해 진행됐던 맞수 토론에서 두 사람은 80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당 대표였던 한 후보에게 탄핵 정국 책임론을, 한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전과 이력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어진 4자 토론회에선 공약의 현실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년 만에 전국 지방에 5개를 다 만들어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새로 집을 짓고 허허벌판에다가 신도시를 정하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선에 오른 직후 두 후보는 서로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특히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과를 언급한 걸 후회한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에 맞설 경쟁력과 보수 재건을 위한 비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3차 경선 투표와 여론조사 전 마지막 TV토론회는 밤 10시부터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최종 후보 결정을 사흘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캠프의 합종 연횡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2명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한동훈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후보와 접촉하며 지지세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 적임자라며 자신을 도왔던 의원 11명과 함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어주실 후보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라는 생각에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유상범, 김대식 등 의원 4명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결선 진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한 데 이어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연락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예. 네. 유보수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만남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는 종부세 폐지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소득 기준 상향 등 청년과 중산층을 겨냥한 행보에도 주력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한 대행을 포함한 빅텐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후보는 경선에 집중할 때라며 자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강해질 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 후보는 내일 충청을, 한 후보는 영남 지역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저희가 앞서 몇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일정이 안보 관련 장관들과의 회의일 듯한데 군 통수권 이양에 앞서 국방과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대행은 오늘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조선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난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우리 기업이 함정 유지 보수, MRO를 통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펠런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보였고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 2곳을 찾아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공식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선 대선 출마란 표현도 언급됐습니다. 뉴스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선에 나온다는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경제단체 중에 중소기업계를 방문한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최근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해 규제 개혁을 잘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행은 내일 마지막 일정으로 외교안보부처 장관들과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을 앞두고 국방과 안보 상황을 최종 점검한 뒤 오후 권한대행직을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내일 사퇴하고 모레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문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약자와의 동행을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핵심 철학이기도 하죠.
한 대행은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고문과도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023년 새벽 만원 버스인 146번 버스의 첫차 시각을 앞당겨달라는 청소노동자들의 민원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해결해준 바 있습니다. 이 차를 10분 전에 내보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를 좀 꼭 좀 해주셔야 되겠다 했더니 1월 중순서부터 50분으로 바뀌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문에도 오 시장이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화두로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약자에 대한 보호 없이는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가 더는 작동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약자 동행 정책에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대행은 또 빅텐트 논의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통화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고문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방 일정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잡지 못했다며 서로 잘해보라는 덕담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반명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 파리에 불과하다며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제 18시간 뒤면 내려집니다.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과 국민 관심이 큰 만큼 대법원은 역대 3번째로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당초 대법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만 생중계할 예정이었지만 방송사에도 문호를 연 겁니다.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 허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고는 대법원 2층에 위치한 대법정에서 진행되는데 약 180석 규모의 방청석 가운데 73석을 신청을 통해 일반인에게 배정했습니다. 상고심 선고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합니다. 사실관계, 법률 쟁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등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사 보완을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사건을 끼워 맞췄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감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적폐청산을 주도한 주역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윤건영, 한병도 의원 등이 고발장을 들고 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고발 대상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성명불상의 전주지검 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였습니다. 지난 24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였던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돼 해외 체류비 등 2억여 원을 받은 게 뇌물이란 겁니다. 검찰은 이 대가로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검사들을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문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는 물론 다른 조사 방법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은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적폐청산의 주역인 문 전 대통령이 본인 수사검사를 고발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대선이 다가온 만큼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 11명 중 8명의 임용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선관위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고위직 부모 등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했다며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대선 30일 전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친인척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2022년 3월입니다. 김세현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시작으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 중 1명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적으로 채용 취소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10명의 그 비리 채용자 그 자녀에 대해서 보니까 1명만 그 법 이후에 그 채용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기반려 의혹 당사자들도 자녀들의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죠. 하지만 조기 대선을 관리하기 위해선 국민적 불신 해소가 우선이란 내부 판단에 따라 8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여야 질타에 유영상 대표는 최악의 해킹 사고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를 바꾸려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사태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고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침해 신고에 있어서 법적 시한을 놓쳤음을 인정합니다. 경영진이 유심을 교체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과 최창원 의장 두 분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셨고 유심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유심 무상교체 사흘째인 오늘도 대리점에는 재고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고객이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6월까지 총 1,10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틀간 가입자 7만 명이 SK텔레콤에서 경쟁사로 옮길 만큼 이탈 행렬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SKT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 번호 이동하고 싶은데 회사 기책사유 딱 떨어지는데 이거 왜 답 안 하십니까? 약관과 내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방위는 해킹 사태를 더 따져보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온라인에서 이성의 호감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성에게 내세운 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이었습니다. 이신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젊은 여성과 영상 통화를 시작합니다. 괜찮아? 잘 보여? 여성이 손짓을 하며 연인 사이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집에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이 여성은 34살 박모 씨로 키 165cm에
몸무게 45kg, MBTI는 ESFJ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연애를 빙자해 금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을 위해 준비한 건데 얼굴도 딥페이커 기술로 합성한 가짜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사기 일당은 채팅 앱에서 충분히 친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방에게 투자를 권유해 가짜 어플로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안전하고 좀 탄탄한 외환시장 강화, 외환 투자 알아가시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기업체 사장과 노인, 장애인 등 100여 명이 속아 120억 원을 뜯겼습니다. 자기 돈을 번 거를 또 보여주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뭐 미래까지 함께 하자 막. 그다음에 남녀노소 뭐 다 가리지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비슷한 연령대에 맞춰주면 되니까. 경찰은 한국인 총책을 비롯해 세계 조직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새벽까지 이어졌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하루 준법 투쟁에 나섰는데 우려했던 출퇴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노사는 추가 교섭에 나서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류장 전광판에 임금 협상 결렬, 준법 투쟁이란 문구가 나오고 버스 앞유리엔 안전 운행을 한다는 팜플렛이 붙었습니다. 근데 버스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노조가 아침 첫 차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 겁니다. 승객의 착석을 확인한 뒤 출발하고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했지만 출퇴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긴급 안내 문자로 와가지고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나오긴 했는데. 노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사측과는 추가 교섭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인데 다음 달 8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대표자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파업을 할까. 사측은 통상임금과 기본급 인상을 더하면 인건비만 연간 3천억 원 더 늘어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 많은 금액을 안고 가기에는 결국 이제 합의에 도출되지 못했고요. 일각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결국에는 버스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6월 말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또 오릅니다. 요금은 오르는데 무임승차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른 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6월부터 지하철 요금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 차부터 150원 더 오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낼 때 기준으로 1,400원에서 1,550원이 되는데요. 1년 8개월 전 150원 오른 데 이어서 또 오르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누적 적자가 19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만 65세 이상과 유공자, 장애인은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중 노인 무임승차는 고령화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승차 인원의 14.6%가 65세 이상 공짜 승객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요금을 받았다면 낼 수 있었던 수입, 그러니까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연 3,500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했고요. 전체 공익서비스 손실의 절반은 이 고령 무임승차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가 나왔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대신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자고 했고요. 홍주표 전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현행 요금제가 계속 유지되면 2050년에는 수도권 전체 수송량의 3분의 1이 무임승차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의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복지 문제도 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무임 승차를 확대하자고 했는데요.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버스도 무임 승차를 가능하게 해서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고 교통사고가 감소해서 연 3,600억 원 넘는 경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전면 무료로 해주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할인만 해주거나 소득 수준을 따져서 혜택을 주고요. 승객이 붐비는 시간대도 제외됩니다. 우리도 고령자 연령을 높이는 것부터 출퇴근 시간 제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지원 등 여러 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조건 65세가 됐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할인을 한다든가 시간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복지 정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20여 명의 총수가 극비리의 개별 면담을 가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주로 관세와 투자 문제를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행정부의 마쿠 실세로 알려진 그를 만나기 위한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트럼프 주니어와 그룹 총수들의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 30대 그룹 총수 20여 명이 30분에서 1시간가량 개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도 최수연 대표와 함께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AI와 글로벌 진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양종희 KB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연쇄 면담은 취재진을 피해 통로를 따로 마련할 만큼 극비리에 진행됐는데 주로 미국 관세 정책 방향과 투자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모두 다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결정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협상을 대선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하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경제의 성과로 관세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합니다. See the contours of a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coming together. 한국과 일본의 선거 일정 때문에 협상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오히려 반대라고 자신합니다.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한국 정부가 대통령 선거 전에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미 상무장관도 국가마다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고 이미 협상이 끝난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a deal. Done. But I need to wait for their prime minister and their parliament.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일자리를 만든다며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속도감 있는 협상을 내세운 데다 우리나라의 대선 전 해결 의지까지 거론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거 이전에 협상 타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사자가 석 달여 만에 2배로 늘었고 전체 사상자 규모가 5천 명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현지에서 화장된 뒤 유송됐고 파병 장기화에 따라 과음이나 절도 같은 일탈 행위도 잦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북한군의 훈련 모습입니다. 대전차 로켓을 발사하고 드론 파괴용 산탄총을 하늘에 겨룹니다. 소총을 쏘며 앞으로 뛰어나간 뒤 바닥을 뒹굴며 사격을 이어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5,000명의 북한군이 파병된 가운데 600여 명이 전사했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4,700명에 이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1월 보고 때보다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상당수는 현지에서 화장된 뒤 북한으로 이송됐고 부상자 절반은 올 초 석 달에 걸쳐 열차편으로 송환돼 격리 수용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을 국내로 들어온 북한 국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현대전 경험을 자신들 방식으로 소화하라는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북한군이 자폭형 무인기와 조기 경보기 전력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파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지 사고도 빈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파병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방산과 첨단 기술 분야 사이버 공격을 늘려가는 북한은 최근 QR코드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해킹까지 시도 중이고 2016년 이후 탈취한 가상자산은 6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들이 군과 국가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11건 발생했다며 고성능 카메라와 무전기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북한은 젊은 병사들이 뿌린 피해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구축함이 진수식 사흘 만에 첫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는데 공개된 무기 체계 상당수가 러시아와 판박이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진수한 5,000톤급 구축함 최연함입니다. 최첨단 레이더와 수직 발사대를 갖춰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립니다. 북한은 진수 사흘 만에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무장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는데 사흘 전 북방 한계선 NLL 대신 중간 개선 해역이란 자체 용어를 처음 썼던 김정은은 공세적 방어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공격 능력을 전제로 하는 조당적이며 공세적인 방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북한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공개는 이번이 처음인데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지스함의 눈에 해당하는 최첨단 전방위 레이더도 러시아 카라쿠르트급 함정과 유사했고 대공미사일과 대공포는 러시아제 판치르를 복제한 수준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공언해온 만큼 최연함이 전력화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이지스함의 구색만 갖췄을 뿐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핵심 통제 시스템까지는 제대로 보유하지 못해 해상 미사일 바지선에 그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연함을 끄는 예인선 2대가 포착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엔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전국 40개 의대들이 오늘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의대생 복귀율은 여전히 낮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건물입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의대생들의 발길은 오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이곳 서울대는 본과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의대의 복귀율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인 오늘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일부 학생들은 새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란 막연한 루머를 믿고 있다며 오늘 자정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올해는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성적사정위원회도 F학점을 번복시킬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대생 전원이 동맹휴학에 나섰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30%가 이미 학교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 7월 달에 복귀를 한다 해도 학교에서는 별도로 교육과정을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세계학번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일부 대학은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변경을 논의 중입니다. 이 경우 24, 25학번은 의대생이 공부를 끝마쳐야 하는 재학 연한에 걸려 제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수강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만 안내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각 대학들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다음 달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을 건 전투가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We're across from us. Darius has at last, for I will be in the very thick.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중앙을 돌파하는 의외의 전략과 과감한 공격으로 승리했습니다. We are here today as Macedonian free men and glory. Come Macedonians, ride, ride!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침없이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공약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집권 전략이나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선 과정을 보면서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두 차례 경선을 거치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현실을 인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탄핵 문제로 대립했지만 최종 후보로 뽑힌 김문수, 한동훈 후보 모두가 이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제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논의할 토대가 마련됐다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까지 부상하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예비 후보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도부는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라지만 어떤 명분으로, 어떤 비전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시나무 위에서 자고 쓰디쓴 쓸개를 핥는 고통을 견디며 목표를 이룬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 탄핵이란 수모를 뛰어넘어 최소한의 보수 가치라도 보존하려면 치열하게 모든 걸 던져 읍소하고 반성하며 내일을 얘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깊이 고민해야 그나마 대적할 힘이 생길 겁니다. 4월 30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웰빙은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건조함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쪽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지에 6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 20에서 6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 쌀아구박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8도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TV조선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의 날씨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에 맑은 날씨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나희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TV조선 주관으로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회가 열립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나서서 9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칠 텐데 많은 시청 바랍니다. 4월 30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